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패스 노무사 학원에서 행정쟁송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이준 강사입니다. 네, 2022년 9월 4일에 있었던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좀 간단한 어떤 총평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며칠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도 좀 해보고 생각을 가다듬어서 완성된 형태의 문장의 형태로 답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파일을 첨부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해설 강의 보실 때 그 파일을 좀 띄워놓으시고 화면에 띄워놓으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서는 많이 안 할 테니까요. 한번 제 해설지를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응시를 하셨던 분들 반응이 대체적으로 뭐 예측했던 문제가 나왔다, 이제 무난했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행정쟁송법만큼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던 그런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좋은 거냐? 그렇죠. 이게 그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아마 답안을 무난하게 잘 작성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점수가 표준 점수제잖아요. 이게 상대평가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기 스스로 만족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나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쓰셔야 되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아마 대부분 대동소이한 답안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논리 체계적인, 논리 정연한 어떤 답안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답안은 이거 상대방을 이 답안지를 읽는 분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흐르듯이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하고 또 뭐 앞뒤가 맞지 않고 마치 그 달달 외워가지고 외워서 준비된 답안을 그냥 외운 대로 썼다는 느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례 문제는 항상 이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특히 요거 1-1번 문제 원고적격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판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1-1번 같은 경우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알았던 판례하고 어떻게 다른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여하이 잘 작성했느냐, 이게 이제 점수 올리는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아예 물어봤죠. 원고적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냥 출제자가 원고적격을. 그러면 문득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원고적격에 정형화된 목차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가고.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사안포섭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설지에도 그런 말씀을 앞부분에다 써놨어요. 이 원고적격은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법 12조에 있는 그 법률상의 이익이라는 단어를 어구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 그 법률이 소개되는 게 정상입니다. 소개가 돼야 돼요. 이 토속 채취 허가는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이 문제는 피산지라고 되어 있죠. 피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산지에서의 토속 채취 허가에 관련 규정은 직접적인 근거 법률은요, 산지관리법입니다. 네, 산지관리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는 그 산지관리법이 소개가 됩니다. 뭐 변호사 시험 같은 데는 이제 한 두어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법령에 자세히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응시자들은 법률을 분석해서 과연 이 법률의 목적이 뭐냐, 이게. 이 법률의 목적.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허가.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는 토속 채취 허가와 관련된 규정들을 찾아가지고 왜 이런 허가 기준을 만들었을까? 과연 이것이 산지를 보존한다는 어떤 공익 목적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 토속 채취 허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익도 보호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지 이걸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환경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뭐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관한 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또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네,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이게 아니라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다? 뭐 과수원 옆에 조그맣게 토속 채취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제도도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잘 아시잖아요. 그 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과 바깥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이해관계가 되게 다르다는 걸 아시는데 그러면 이 1-1번 원고 적격 문제는 뭔가 가정을 해가지고 답안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래서 제 해설지에 그 산지관리법을 소개해놨어요. 제가 제 사견으로는요, 요 산지관리법의 그 명시적인 규정만으로는 이 사익보호 목적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조 목적을 보더라도 무슨 뭐 임업의 발전과 살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이죠. 공익과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있어요. 지금 다른 조문도 25조, 25조의 3, 25조의 4. 그런데 제가 여기 소개하고 있는 판례가 하나 있죠. 사찰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찰. 토속 채취 허가가 토속 채취 작업을 옆에서 하고 있어요. 허가가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일단 먼지도 먼지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장비 막 그 작동하는 소리 때문에. 그 사건에서도 보면 옆에 사찰 있잖아요. 스님들이 조용하게 이제 수양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맨날 저기 막 폭발음이 들리고 막 다다다닥 그 돌 캐는 소리가 들리니 이게 난리가 말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사찰 사건에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토속 채취 허가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문제는 사찰은 아니에요. 또 이번엔 과수원을 경영하는 영농법인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 딸기잼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수녀원 사건하고 또 이게 같은 사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부했던 그런 판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를 좀 갖춰서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소개할 때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제 해설지 한번 참조해 보세요. 이 사건은요, 이웃소송이죠. 그 이웃소송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게. 네. 이웃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이웃소송에 관한 판례 경향. 그거 뭐야?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할 때는 그 제3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특징은 바로 법인이 등장한단 말이죠. 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고민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사소송법 5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네. 아마도 이제 공부가 부족한 분들은 여기서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 능력하고요. 당사자 적격하고 다릅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 능력이 아니라 원고 적격을 물어봤으니까 당사자 적격이에요. 당사자 능력은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이고 당사자 적격, 즉 원고 적격은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차를 분명히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영농법인 여기 누구죠? 갑 영농법인도 당사자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그러면 원고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그걸 이제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흘러간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준비된 그 기본적인 목차 이제 쓰면 됩니다. 이제 뭘 써야 되는 거야? 원고 적격의 개념. 네. 그 다음에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학설과 판례, 그냥 줄줄, 그냥 1페이지로 쓸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네.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항목이 뭐죠? 그 법률상 이익에서 말하는 그 법률의 범위. 법률의 범위. 그래서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만 국한된다는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처분의 근거 법률 이외에 다른 어떤 규정들로 이제 확장시켜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전자에 해당하는 견해도 다시요. 그 실체법적 규정만이 근거가 된다는 학설도 있고, 그 처분의 근거 법률 속에 실체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절차법적 규정도 근거가 된다는 학설이 또 있고, 또 하나 절차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그 조문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법률 전체의 취지를 해석을 해보니까 사액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관련 규정까지도 막 간단 말이에요. 관련 규정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학설. 그 다음에 그 헌법상 기본권까지도 또 고려한 학설도 있고요. 판례는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이 견해 중에는 조리 있죠? 조리. 그 다음에 법질서 전체 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설로 나눠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판례지. 판례는 뭐라고 했죠? 판례는 이제 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그리고 관련 규정 속에 그 절차적 규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이제 헌법상 기본권도 동원해서 설명하는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고, 문제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사안을 포섭하는 데서 아마 여러분 점수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안을 포섭할 때. 그러니까 사안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봤던 판례 입장에 국한해가지고 그 논거가 그것에 그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요 사건과 유사한 내용에 적용됐던 판례들 있죠.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논리를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지로는 이제 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판례 일반적인 태도를 좀 쓰셔야 되고요. 이웃소송과 관련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웃소송과 관련된 판례의 일반적 태도. 그래서 그 근거 법률이 과연 그 이웃의 사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영농법인 P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과 관련된 사건, 어떤 판례들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법인도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환경사건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모든 이웃소송에서 법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지금 딸기잼 어쩌고 얘기했단 말이야. 딸기잼은. 아마 응시자들의 90%는 잘 아시는 그 수녀원 사건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이번에 답안지에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아요. 일단 소개는 해야죠. 수녀원 잼 사건에서요. 그 하급심에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니 자연인이 아니다. 회사야 회사. 회사가 무슨 환경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부정해버렸어요. 이게 그 대법원에 가가지고 지적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하급심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무조건 법인이기 때문에 환경상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라고 보면 안 되고, 구체적 사건에서 과연 이 수녀원이 딸기잼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거냐.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사건이었잖아요. 거기 딸기잼 공장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800m인가 그랬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800m야. 거기서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매립하는 거하고 딸기잼을 만드는 거고 과연 연결이 될까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이 수녀원에게 그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 같지는 않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바람에 이 수녀원이 그 딸기잼 공장을 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쓰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이 사건도 그래요. 지금 그냥 피산지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산이 하나 있단 말이야. 산이 하나 있어. 근데 산 한쪽에서 토속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등장하고 있는 과수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어요? 뭐 산 뒤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한 뭐 거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인근이라고만 돼 있는데 인근이라고만 돼 있어요. 인근이라는 것도 이 갑이 말을 하는 거잖아. 갑이. 나는 인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근데 그 앞부분에 뭐 객관적으로 써 있는 부분 보면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속 채취 허가지하고 과수원의 위치 그리고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항목으로 하나 이제 더 집어넣은 것이 토속 채취 허가 관련 사건은 그럼 어떤 것이냐 봤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그 사찰 이야기를 거기다 쓴 겁니다. 사찰은 스님들이 이제 수양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좀 거리가 떨어져도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죠? 저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봉은사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또 비슷한 판례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찰 사건에서도 보면 판례가 주거 환경, 그다음에 생활 환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거 환경, 생활 환경. 이거는 그렇지도 않죠. 지금 주거 환경도 아니에요, 생활 환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토속 채취를 하다 보면 이제 먼지가 날리긴 날릴 텐데 그것이 과연 그 과수원에 과일이 그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결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가정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 법령이 보이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 근거 법령이 그렇게 이러한 영농법인과 같은 이웃에 있는 법인의 뭔가 재산적 이익 같은 것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재산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증명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산지관리법 관련 법령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관련 행정청이 토속 채취 허가를 내줄 때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다 이거야. 그 허가를 내주냐 내주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과연 이 토속 채취 허가를 내줬을 때 과연 산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국가는 행정청은 그러한 식으로 이제 산지를 관리한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만약에 토속 채취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이 과수원 이 사람은 좀 기분이 좋겠지. 사실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만약에 해석된다면 원고 적격은 부인될 것이다.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총평의 말씀을 올릴 때는 사견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원고 적격이 부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어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시험 직후에는. 그래서 참고로 지금 대체적으로 이 문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강사님들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컨닝을 해보니까 거의 100% 원고 적격을 인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견해로 가셨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두 번째 문제가 위 사안에서 이제 이 영농법인이 만약에 토속 채취 허가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1-1과 1-2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1-1은 허가가 나오기 후, 허가가 나온 다음, 그 다음에 1-2는 허가가 나오기 전.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는 1-1에 관련된 근거 규정은 행정소송법 12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1-2는 법에는 없는 걸 지금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뭐 특급 문제죠. 여러분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점은 이제 잡으셨는데 이게 30점짜리로 나왔단 말이야. 30점짜리로. 그래서 조금 아마 배점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 있죠.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좀 쓰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분명히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 부분을 이렇게 로마자 이번에 법정 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 논의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게 법학은요 법률 조문에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항목으로요 행정소송법의 그 행정 항고소송의 종류 규정을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조 이야기 쓰시고 그다음에 4조 이야기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런 문명 소송 이른바 무명 항고 소송 법정의 항고 소송에 도입 논의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의 그러한 소송의 유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다툼이 있다고는 표현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거의 99%는 긍정설입니다. 일단 그러나 이제 다툼이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 쟁점을 잘 쓰셔야 돼요. 도입을 해야 되느냐,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견해의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권력분리 원칙이에요. 권력분리 원칙. 그리고 여하의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3번 같은 거 아마 요거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제가 우리 학원에서 이론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 무명 항고 소송 2개 중에 특히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나올 수 있다. 의무이행 소송보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의무이행 소송은요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태의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좀 강합니다. 의무이행 소송은.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학자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인정하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하면 되지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상대적으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요거는 뭐예요? 뭔가 지금 처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처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자가 그냥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형태거든요. 행정청이 뭘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부정할 근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거기 썼지만은 그 필요성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보다 그 인정 필요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에서요.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래도 제일 논란이 있었던 게 이거네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처분을 써야 되느냐 이 문제. 가처분을 써야 되느냐. 전반적인 생각은 가처분은 무익적 기재사항 아니냐 이런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유익적 기재사항입니다. 무익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입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소의 제기가 허용되느냐 이렇게 했어요. 요 소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본안 소송만 국한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생각은 소 속에는요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보전 소송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논하는 그 학자분들의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가처분 이야기는요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점짜리로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거 30점짜리로. 그래서 가처분 여기 한 5점, 3점 내지 한 4점, 5점 정도는 배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가처분을 인정하더라도요 논의의 순서를 답안 구성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먼저 쓰고 그럼 아마 거기서 부정하실 거예요. 그죠? 현행법상 인정 안 하니까요. 부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처분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거 제가 만약에 채점자라면 감점할 거예요.
이거 말이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써놓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가처분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행정소송요, 민사소송과 달리 본안소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먼저 쓴 상태에서 부정해놓고 그래놓고 가처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답안이 논리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감점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가처분을 쓰라는 문제 같은데 그럼 어디에 쓰냐? 저처럼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해설지에 보면 저는 가처분을 먼저 썼습니다. 알겠어요? 가처분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 대립 쓰시고 근데 판례는 분명히 부정한다는 거 빠뜨리지 마시고 다만 이제 긍정설이 학자들 대부분은 긍정하거든요. 여러분 가처분과 요 본안소송인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엄연히 그 제도가 달라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는 하는데 가처분을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가처분 긍정설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긍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그래 놓고요. 끝에 그러나 이제 본안소송이 인정 여부가 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인정 여부가 가처분을 인정할 것이냐의 어떤 선결 문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저처럼. 그렇죠? 따라서 다음 항목에는 이제 본안소송인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인정 여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가처분에 만약에 배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 부작위 소송으로 갑니다. 요 논리가 중요해요. 요 논리를 좀 갖추죠. 꼭 이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제 생각 말고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더 기막힌 방법을 찾아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로마자 3번에 요거 허용 여부는, 예방적 부작위 허용 여부는 뭐 여러분 준비된 내용이니까 쭉 잘 쓰시면 되죠. 잘 썼을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똑같이 썼을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 쓰셔야 되는데 이 학자들이요 채점하신 분이 분명히 교수님일 거예요. 교수님들은 거의 다 거기 제한적 허용설입니다. 제한적 허용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한 그러니까 교수님의 입장을 좀 추종하는 형태로 쓰시대요. 그러면 제한적 허용설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한적이란 말의 뜻을 써야지.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요. 만약에 긍정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그러면 아무 때나 인정해서 이제 남소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해설지에 쓴 허용 요건은요. 현재 그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분이 임박한 상황이어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로 그 허용 요건은요, 처분이 임박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요 단계에서 저지시키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사후에 취소 소송 형태로 다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법익의 침해가 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법원이 판단했을 때, 과연 요 처분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허용할 만한 이유가 상당해야 된다. 요거.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의 성숙성, 두 번째 상당성, 알겠지? 두 가지 요건 정도는 이제 쓰셔야 됩니다. 허용 요건. 여기 플러스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은 어떻게 써야 돼요? 입법론을 강하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분들 대부분이 이걸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론은 충분히 여러분 쓰세요. 그래서 나는 지지한다. 이게 허용해도 된다. 이게 쓰시되 결론을 내릴 때는 해석론에 입각해서 써셔야 됩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이 소송의 유형이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설이 좋은 것 같은데 긍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현행법상으로는 아마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문으로 들어갑니다. 요 문제는요, 실제로 2019년도에 판례가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판례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어가지고, 여러분,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실제 사안이 유사하긴 한데,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요 판례를 정확히 모르셨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협의의 소익 있죠? 협의의 소익 이론에 바탕해가지고, 비슷한 판례가 많이 있으니까, 지방의원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KBS 사장의 정년 도달 사건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판례들을 동원해가지고, 논리는 똑같아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이에요.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거나, 사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하고 근로자 간의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근로관계 종료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마 공부 안 하셨을 거예요. 사업장 자체가 폐쇄가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년이 도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년 도달하면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크게 보면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건이에요.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건 속에 이 문제는 이제 정년이 도달해가지고 근로관계가 종료한 겁니다. 요게 실제 사건에서 2019년도 판례 그 실제 사건에서는 쟁점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이거 취업 규칙을 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노동법에서의 그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취업 규칙이 개정됐을 때 이것이 과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노동법에서의 큰 쟁점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이 근로자는요, 이거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막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적용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당한 절차라고 출제자가 알려줬어요, 그냥. 정당한 절차. 그래서 아마 이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그 부분도 막 쓰셨을 것 같긴 한데, 감점은 아니에요. 감점은 아닌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 취업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정년에 도달했느냐 여부가 실제 사건에서 논점인데, 그건 노동법적 쟁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안 써도 되고요. 일단 그냥 도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도달했어요. 이미 도달했어요. 처음에 구제 신청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구제 신청일보다요 60세에 도달한 날짜가 앞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소송이니까 이거는 소송의 문제죠. 소송 단계에서는 이미 이제 도달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협의의 소외 이익에 관해서 준비된 답안을 쓰셨을 거예요. 그죠? 제 해설지 기준으로는 10페이지에 있는 거. 의 쓰시고, 12조 2문. 그 다음에 협의의 소외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간단히 쓰세요, 이 사건. 20점 배점이 20점짜리 문제였어. 그죠? 25점, 죄송해요. 25점짜리였어요. 25점. 그러니까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경우 장황하게 쓸 거예요? 아니고 간단히 쓰세요. 이거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잖아요. 부당해고 구제. 그러니까 원래는 원직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네, 부당해고 재심 판정의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원직으로 복직이 가능하죠, 일단. 근데 이제 그 원직 복귀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상 회복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하기에 아마 그래서 이제 금전 보상 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죠. 그러나 이제 그 예외가 있죠. 그래서 원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않았던 임금 상당액의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분명히 회복될 이익으로 포섭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목차를 어떻게 잡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상투적으로 막 문제점 어쩌고 그럴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문제점하고 학설 대립하고. 학설이 그렇게 크게 대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판례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 판례를 쓰기 전에요. 이 부당해고 재심 판정의 취소 소송에서 지금 이 사건 과연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요걸 쓰셔야 돼요. 이 사건도 분명히 소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는 걸 먼저 밝혀야 됩니다.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이걸 밝히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소의 이익은 이제 소송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쓰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뿐만 아니라 상고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도 요 소의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죠. 이 사건에서 지금 서울행정법원이죠.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게 이제 소송 계속 중에도 소의 이익이 유지가 되어야 돼. 그런데 정년이 도달했잖아요. 정년이 이미 끝났잖아요. 과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알았지? 요 배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 여러분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전의 판례의 입장하고 비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답안 구성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면 뭐 완벽합니다. 그 종전 판례 태도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전 판례 태도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쓰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 전원합의체 판례를 모르더라도 오늘날에는 현재 대법원의 일반적 경향은 뭐 이러이러한 판례를 보듯이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이런 재심 판정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굳이 요거 내용을 설명드리진 않고요. 아무튼 요게 답안 구성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느냐. 뭐에 대한 위법성이에요? 이게 문장을 좀 잘 못 쓴 것 같아요. 출제자가. 지금 보면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용지 변경 신청 거부한 거. 변경 신청했더니 그래서 거부하는 처분했다. 요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그 교과서에는 심리 판단의 기준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심리 판단. 법원이 이제 심리를 한 다음에 판단할 때 소송 요건에 관한 판단도 있어요. 여러분 그 본안 판단의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만 막 그냥 달달달 공부하셨죠? 근데 소송 요건에 관한 심리 판단 시점도 있습니다. 그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제가. 앞에 문제에서.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고심에까지도 유지돼야 된다. 상고심까지도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본안 심리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그래서 아마 여러분 또 대부분의 응시자께서는 준비된 답안 쓰셨어요. 또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에 대해서 뭐 판결 시설, 처분 시설, 그리고 이제 그 절충설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이제 충실하게 다 쓰셨을 것 같습니다. 판례 입장도 여러분 뭐 분명히 아시죠? 처분할 당시에 법령 상태, 사실 상태에 따르는 것이지 그 이후에 법령 개정 여부, 사실 상태 변동 여부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쓰셨어요. 자, 그런데 25점짜리예요, 이거. 그래서 그것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보면 이거 거부처분 사건이에요. 그죠? 네. 거부처분 사건에 관한 논의가 따로 있어요. 학자분들이 따로 합니다. 이 판례는 똑같아요. 판례는 똑같은데 학자들은 거부처분 사건이니까 요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사건은 약간 다른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 해설지는 그래서 그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 시점에 가지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쓴다고 썼어요.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서 쓴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 못 쓰셨을 거예요. 근데 언급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위법성 판단 시점에 관한 그 학설과 판례가 중요해요. 아마 거기에 배점이 분명히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배점은 바로 이게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사건이다. 그럴 때 그러면 위법성 판단 시점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하고 뭔가 다르지 않느냐. 이게 좀 약간 고민하는 흔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부처분 사건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이, 만약에 거부처분 사건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어. 그럼 행정청은 다시 다른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또 다시 거부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속력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또 그 거부처분에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른바 소송 경제의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이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사건은 판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거부처분 사유이죠. 거부처분 사유를 재판 과정에 모두 올려놓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판결 시설도 유력합니다. 요 사건 판결 시설 유력해요. 아무튼 그 학설의 내용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 판례도 비슷해요. 판례도 비슷하고. 다만 요 신청 사건에서의 논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분명히 자, 요거 쓰셨어요? 요거 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죠. 출제 문제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판결시냐 처분시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판결시냐 처분시냐 안 물어보고 그냥 어느 시점. 그렇게 되면 판단 시점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신청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설. 이 사람이 뭐 허가 신청했는데 처분이 나오기 전에 법령이 개정됐을 때 그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않아요. 그죠? 요거는 언제 법이 개정됐어요?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가 아니라 처분시 이후에 법이 개정됐죠? 예. 그러나 그런 학설들은 존재할 수 있고 판례 있죠? 판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분명히 관계는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써주면 플러스 1점이라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설지 소개했으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알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법령이 개정된 사건. 이건 아니죠. 거기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 거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청 시 요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뭐 직접 관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이야기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기본법 14조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은 하기는 했어요. 입법적으로 행정기본법 14조에다가 요거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처분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 사건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 당시에 법령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어떤 교재도 없는 내용일 텐데 제 해설지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 14조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써놨어요, 거기. 그래서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로는요. 물론 제가 여기는 뭐 국세기본법 이야기를 썼지만 쉬운 건 그거예요. 경과 규정을 뒀을 때입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법률을 개정을 할 때 그 부칙에다가 경과 규정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법이 아니라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요 법만큼은 국법 당시로 적용하자.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예외지. 아닌가요?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네. 그때는 이제 처분시가 아니라 뭐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써 있다면 경과 규정으로 그때는 예외죠. 그 다음에 신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가 있죠. 곤란할 때. 그래서 아까 판례 봤듯이 신청시 정당한 이유 없이 막 지연하다가 신청시 이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이런 때는 그 처분할 당시의 법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행정기본법이에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설명드릴 건 다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번에 그래도 문화 하나 문제가 출제되고 익히 여러분들이 준비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개의 합격선에 있는 모든 응시자들이 거의 다 똑같이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를 좀
잘 받으려면, 그래서 6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넘어서 65점 이상, 70점 이렇게 받으시려면 뭔가를 좀 다른 어떤 항목을 쓸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문제의 배경에 대한 취지를 좀 잘 쓰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모의고사 채점을 이렇게 해보면 차이점이 요 학생분이 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있느냐, 요걸 봐요. 그래서 이 출제한 의도, 거기에 대한 배경을 잠시, 문제를 받아보면 좀 잠시, 숨을 좀 고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 배경. 그래서 공부했던 것 중에 거기 배경 부분에 쓸만한 내용들이 있냐, 그걸 적적 이렇게 소목차를 잡으면 좀 눈에 띄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 합격하시고, 만에 하나 운이 나빠서 혹시 이제 뭐 고배를 드시는 분이 이제 1년 동안 또 공부를 해야죠. 그럴 때는 아무튼 좋은 교재를 잘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요. 홍보 삼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이제 기본서를 다시 마치 그 초가집을 부수고 기와집을 새로 짓는다는 심정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날로 이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본 교재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재들을 이번에 다시 샅샅이 좀 살펴봐가지고 진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가장 좋은 책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여러분, 행정재정법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수험 교재 중에서는 그래도, 물론 이제 교수님들 책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자라는 심정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제 책을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좋은 교재를 여러분이 비교 선택하셔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기본서를 선택 잘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단권화 작업 있잖아요. 단권화 작업은 그 기본 교재다 하시는 거예요. 문제제비를 하면 안 되죠. 그 기본 교재에다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교재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다 뭐 문제집, 사례 문제 공부하다 보면 또 그 기본서에 안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본서에 단권화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증서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노력한 만큼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이 길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분투를 빌고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